네, 오늘 반가운 분이죠. 유대인 경제사 저자이신 홍익희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주식, 금융시장은 지금 뭐 정말 불타오른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오르는데, 이 금과 은 같은 이런 원자재 쪽은 또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금과 은이 힘을 못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과 은이 이렇게 횡보하는 거를 그 세간에서는 여러 풀이들이 있는데요. 백신 개발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경기 회복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추론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과 은이 힘을 못 쓰는 이유를 네 가지로 집약해 봤는데요. 하나는 본격적인 규제가 강화됐다는 거하고, 선물 증거금이 하반기에만 5차례 연속 인상이 됐습니다. 게다가 그 레버리지도 연속 축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리스크에서 발을 빼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약하긴 합니다만은 시중에 단기금리가 상승한 요인도 하나의 주요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 금과 은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선물 시장에 대량 물량이 투하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가 그 금 선물 가격 추이인데요. 이거 주봉 차트입니다. 8월 초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1.5%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락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신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고, 원래 달러가 지금처럼 약세로 가면 금과 은은 강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이 약세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선물 시장에 그 증거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길래 이게 금은 철퇴가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칼럼을 주간지에 한번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규제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올 연초만 해도 금 같은 경우 위탁 증거금이 한 계약당 4,950달러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금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증거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00달러 즈음에, 그때가 한 5월 18일 정도 되는데,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선물 시장의 증거금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수치에서 보는 것처럼 4,950달러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뭐 7,425, 9,185, 그 다음에 8월 3일 고점 전후에서는 이 증거금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금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위탁 증거금은, 이거는 개시 증거금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기초 증거금이라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선물 거래를 시작할 적에 먼저 이 증거금을 내놓고 이제 선물 거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지 증거금이라고 그러한 증거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후 금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지금 선물 증거금을 연속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인상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8월 이후에 한 13.4% 정도 올랐는데 9월 이후에는 그게 23.7%로 그 인상률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초 대비 지금 한 증거금이 155.5% 인상이 된 거예요. 거의 2배 반 정도 올랐는데 4,950달러 하던 게 지금은 계약당 12,65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금이 올라갈 때마다 사실은 시장에 진입장벽을 치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전 같으면은 계약당 4,950달러면은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걸 이제는 거래를 하려면 계약당 12,650원의 그 개시증거금을 묻어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큰 손들이 시장에서 빠지고 있어요. 큰 손이라 하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은 2011년에 이러한 사태를 맞아가지고 그때 한번 크게 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증거금을 올리는데도 사실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개인들의 힘하고 개인들이 집어넣은 ETF, ETN의 힘인데, 생각보다는 이러한 심한 규제 속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잘 방어를 한다 할까요? 그 다음에는 유지증거금을 보겠습니다. 이 유지증거금도 연초 계약당 4,500달러에서 지금은 11,500달러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 155.5%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지증거금이라는 거는 포지션 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는 증거금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마감일에 현물 인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인데, 즉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자기가 집어넣은 금액이 그 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제 마진콜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좌에 유지증거금 이하로 돈이 내려갔을 적에는 증권사에서 연락이 오고 그거를 다음날 정오까지 채워놓지 못하면 거래가 강제 청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증거금 올리고 있고 유지증거금 계속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증거금 인상하고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이게 8월 이전에는 레버리지를 22배까지 쓸 수 있었는데 그걸 19배로 축소하더니 9월 넘어서는 이걸 15배로 다시 축소를 했어요. 즉 하반기에만 한 31.8%의 증거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같은 돈으로 22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15배뿐이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들링 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 증거금이 40% 올라가고 레버리지가 31% 축소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 하반기에만 72% 인상 효과가 있는 거고, 이게 올 전체를 따지면은 저게 한 250%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으니까 특히 기관 투자들한테는 아주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발을 대부분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도 이런 증거금 인상 때문에 포렌존슨하고 소로스 퀀텀 펀드가 금 투자하다가 수십억 달러씩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헤지펀드한테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흐름의 대세에 맞서지 말라. 이 사건 이후에 또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한마디로 정부에 맞서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저렇게 강하게 규제를 갖고 나오니까는 헤지펀드들이 정부에 맞서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발을 빼는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그 규제에 맞서는 그런 형국인데, 이렇게 규제가 강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지금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은선물 그 주봉 차트인데, 은도 8월 초 고점 대비 지금 한 1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보다는 약간 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도 증거금을 보면 이게 하반기에만 본 건데, 하반기에 8,800달러에서 지금 18,700달러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만 은은 더 큰 속도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하반기에만 112.5% 인상됐고, 그 다음에 이거 유지증거금을 보면 유지증거금도 금보다는 더 강하게 그 인상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은에 쏠리는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은시장의 어떤 진입장벽이거나 그 거래장벽을 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은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가 12배에서 9배, 9배에서 6배 정도로 축소됐는데, 이 레버리지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레버리지가 사실은 50배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엄청났네요. 네, 그러니까 50배에서 시작됐던 걸 올 초에 50배라는 게 아니라 원래 50배에서 시작됐던 걸 이게 지금 6배까지 축소된 거니까는, 사실은 선물은 이 레버리지 때문에 이게 뭐 100배, 50배, 20배 뭐 이런 레버리지를 갖고 하는 건데 지금 엄청나게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수요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가격이 올라갈 적에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현물을, 인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규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레버리지 축소되는 구간이 은의 그 가격이 하락되는 시점에 일어나는 일인 그렇죠. 거예요? 지금 8월 이후에 계속 인상시키고 축소시키고 있는 거는, 이거는 다 규제를 보면 돼요. 그럼 우리 은과 금도 그렇지만 8월 이후로 지금 하락세, 횡보 하락세. 네, 횡보하고 떨어지는데도 지금 계속 강하게 더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국 미국 정부의 의도는 확실하게 가격을 내리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은 오르지 못하게 위에서 이제 막는 거죠. 네. 지금 은 같은 경우는 금에 비해서 2배 이상 인상이 됐어요. 즉, 그 얘기는 은수요가 금에 비해 좀 2배 이상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은을 더 심하게 압박을 하는 게. 그러니까 금과 은에서 이렇게 규제가 심해지니까는 큰 손들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일종의 풍선 효과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8월 전까지만 해도. 근데 8월 이후에 이렇게 심하게 계속 인상을 하고 규제가 쏟아지니까는 그때서부터는 디커플링이 시작됩니다. 비트코인만. 네,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금과 은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로. 그래서 그다음 이런 요인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이런 광고를 해요. 그레스케일은 TV에다가 드롭 골드, 인제 금은 잊어라, 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잘하는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의 88%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금이라는 대체 상품에서 비트코인으로 많이 이제 옮겨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비트코인이 뜨는 8가지 이유, 그러니까 우리 8.15 모니터에서 한 게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최근에 시중에 그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단기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금과 은한테는 이게 사실은 쥐약이에요. 이자가 붙지 않는 이런 대체자산으로서 단기로 집어넣어도 이런 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이게 30분봉인데 저렇게 심한 장대 음봉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투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요새 와서는 수시로 나와요. 자주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서 그 억누르는 세력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예,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과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현물 금은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어요. 저 오른쪽 그래프는 지금 매년 중국이나 인도의 그 매입량을 나타내는데 지금 매년 계속 급속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각국의 금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밑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다시 금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은 이렇게 지금처럼 달러가 약세로 가고 마이너스의 어떤 실질 금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적에는 금과 은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물 시장을 통한 그런 강한 압박이 있기 때문인데, 과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현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보다 금이나 은의 현물 가격이 더 높습니다. 이거를 이제 선물 시장 용어로는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선물 시장은 사실은 콘탱코예요. 사실은 선물 시장 가격이 현물 시장보다 높은 게 정상인데, 이 금과 은은 반대예요. 백오데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현물 시장의 금과 은의 가격이 높으니까 무작정 선물 시장에서 이 가격을 억누를 수는 없어요. 이게 가격 그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현물로 금과 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격을 좀 끌어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물과 현물은 마감일에 와서는 가격이 같아져야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백오데이션이 늘어나는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금 매입을 들여다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금 수입국이자 소비국입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세계 금 생산이 한 3,400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0톤을 중국이 생산을 해내요. 그 다음에 금 소비도 전 세계 소비 물량의 거의 3분의 1 수준인 686톤을 소비를 했고, 그래서 같은 해에 그러니까 현물 매입량이 세계 현물의 28.6%인 308톤 정도를 그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매입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그래프는 상하이 금 거래소의 거래량인데, 그게 매년 지금 굉장한 속도로 크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금 거래소는 사실은 미국처럼 계속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하루에 2번 단일가 경매를 실시합니다. 네. 오전 오후 가격을 결정해서 그 단일가에 의한 경매만을 허락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거는 외부의 어떠한 세력들이 시장을 혼탁하게 장난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하이 금 시세도 사실은 미국 선물과 런던의 현물 시장의 국제 시세를 추종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하루 2번 단일가 경매를 한다는 거. 그런데 이 시세 자체가
미국이나 런던 지자보다 약간 높게 설정을 해놔요. 그 이유는 중국의 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해놓음으로써 중국에서부터 금을 사서 바깥으로 가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국은 금 수출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들어오긴 하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보면 미국이 2011년 이후 2012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몇 년간 금 가격을 억누렀는데 그때 오히려 그 시기에 중국은 금을 대량 수입을 했습니다. 홍콩을 거쳐서 많이 수입하던 걸 최근에는 그 본토에서 이제 수입하는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도 본토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2015년도에 중국은행이 런던 금 가격을 결정하는 그 5개 은행이 있었는데 그게 8개로 늘어나면서 중국은행이 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세계 금 가격 결정에 마지막 모퉁이긴 하지만 참가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도매 유통이나 이런 금 관리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이 금을 파내서 그걸 개인이나 개인 기업에 팔지 못하고 인민은행에 팔아야 돼. 그래서 인민은행이 그걸 가지고 허가를 득한 그런 기관에 다시 나눠주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중간 유통에 들어오는 거를 막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소매 장사는 합니다. 그 보석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데 중간에 그 도매 유통에는 그거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라야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중국이 사실은 무섭게 금을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사모고 있고. 네. 미국이 사실은 이런 사실을 잘 알 텐데 그 시장에서 저렇게 계속 금이나 은 가격을 눌러서 중국 좋은 일을 시킬 거라고 이게 계속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중국은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30% 가까운 그 전체 물량에. 예. 근데 중국이 싸게 그걸 매입해서 금 자산을 늘리도록 맞습니다. 미국이 맞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의 문제군요. 예, 맞습니다.